안녕하세요. 인생을 씩씩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전 남들과 별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웃을 날도 많았지만 인생이 불어닥친 역경의 시간도 적지 않았죠. 그래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곤 했었는데요. 한 번은 도저히 그냥 웃어 넘기지 못할 정도로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다행히 제 기질을 발휘해 어렵지 않게 위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잊질 못할 그때의 일을 더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제가 어렸던 시절만 해도 저희 집은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빠가 수입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잘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유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전부 무너질 수가 있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여보? 90년대 나라에 찾아온 외환위기 때 아빠의 사업은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었던 으리으리한 집에서 나와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 살던 집의 제 방보다도 작았던 한 칸짜리 방에서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죠. 엄마, 고기 반찬 없어요? 무슨 밥상에 밥이랑 김치밖에 없어요. 여기 감자 반찬도 있잖니. 지훈아, 오늘은 이거 먹자. 어? 싫어요. 난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야, 차준, 그냥 먹어. 넌 엄마 아빠 밥은 우리 밥의 절반도 안 되는 거 안 보여? 가뜩이나 힘드신 엄마 아빠 속상하게 만들지 마. 너 또 그러면 이 언니한테 혼날 줄 알아.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생은 그렇게 떼를 썼습니다. 그래도 몇 살 언니라고 저는 철이 좀 들었었어요. 늘 우리에게 미안해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부모님이 안쓰러워 전 앞장서서 그런 동생의 버릇을 잡았죠. 물론 저도 마음속으론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퍼져 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도 무지하게 받았었어요. 지방이었긴 해도 제가 다니던 학교엔 잘 사는 집 애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쿰쿰한 냄새. 너희 집에 곰팡이 있는 거 아니야? 너한테 막 이상한 냄새나. 부모님과 동생 몰래 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전 기죽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애들이 놀리든 말든 이를 악물고 무시하면서요. 그래도 그 유치한 놀림은 중학교에 올라가며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아빤 다시 사업으로 재기하지 못하셨지만 엄마와 작게 청가상을 운영하며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려 최선을 다하셨어요.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항상 미안해하셨죠. 우리 딸들, 엄마랑 아빠가 공주처럼 키워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지금도 엄마랑 아빠가 공주님들하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저도 주은이도 공주죠 뭐. 공주라고 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나요? 전 엄마랑 아빠만 있으면 돼요. 저도 또 서서히 철이 들어간 동생도 그런 부모님을 보며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린 부모님을 도우려 집안일도 척척하고 두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꼭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무렵 살던 방 2칸짜리 낡은 전셋집을 벗어나려 애를 쓰던 부모님께 죄송해 친구들처럼 학원을 보내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땐 아직 학원에 안 다녀도 열심히 한다면 괜찮은 대학을 기대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우리를 학원에 보내주고 싶어 하던 부모님께 오히려 이렇게 말했었죠. 학원 다녀봤자 대학 못 갈 애들은 다 못 가더라고요. 전 학교 공부만 해도 충분해요. 제 친구들도 학원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저와 동생은 학원에 다니던 친구들에게 공부를 물어도 보고 헌 문제집을 사정사정해서 빌려도 가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끔 제가 비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제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꿋꿋하게 버텼죠. 그 결과 전 그래도 괜찮은 경기권 대학에
동생은 지방대지만 미래 비전 있는 학과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답니다. 고은아,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생활비 좀 붙여줄까? 공부하래 알바래 힘들잖니. 아니에요. 저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이 진짜 좋은 분이라 진짜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시던 부모님께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대학 졸업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생이 대학에 갈 시기엔 부모님이 드디어 작긴 해도 자가를 마련하며 집안 사정이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부모님께 조금은 마음 편히 생활비도 좀 지원받고 학비도 조금씩이나마 도움받을 수 있었는데 저 때만 해도 그렇지 못할 형편이었어요. 때문에 전 부모님께 숨기며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3개, 4개씩 뛰어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월세를 벌었었죠. 나중에 저희 집 형편이 조금 피며 저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그건 거의 제가 졸업 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까지 병행하느라 전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하느라 살이 찔 새는 없어 몸매 관리는 알아서 되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 그 힘겨운 시기를 버텨냈죠. 그렇게 겨우 대학을 졸업한 뒤 우리 자매는 각각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이 계시던 지방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취직을 했어요. 전 동생과 달리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요. 전 전공을 살려 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커튼과 블라인드, 바닥재 벽지 등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동시에 명함과 전단지 같은 홍보물과 간판 디자인과 제작도 함께 맡고 있었어요. 전 그곳에서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서 뭘 할까 하다가 2분께 용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친정 형편이 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니 전 부모님께 가끔 용돈을 드리는 정도로만 마음을 전했고 나머진 제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에 매진하던 중 같은 회사에서 기술과 시공을 맡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했는데 무엇보다 저처럼 절약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가치관도 대화도 잘 맞아 우린 종종 스스로를 천생연분이라 부르곤 했죠. 그리고 그런 우린 제 나이 30, 남편의 나이 33에 결혼을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고은아. 딸이 결혼하는데 뭐 해줄 것도 없어서. 저희 부모님은 제게 1,000만 원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그냥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죠. 시댁도 친정보단 사정이 나았지만 우릴 도와줄 형편은 되지 않으셨기에 우린 깔끔하게 우리의 힘으로만 시작하기로 얘기를 마쳤거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뿐 아니라 시부모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걸 계속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우린 그런 양가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며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죠. 저희는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서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던 거죠.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졌어도 설마 망하겠나 싶었는데 진짜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죠. 당장 둘 다 밥줄이 끊겼으니 솔직히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좌절하지 않고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기회가 찾아온 건지도 몰라. 결혼하면서 우리 인생도 새로 시작하라는 하늘의 계시 아닐까? 고은이 넌 진짜 긍정적이다. 하늘의 계시라니. 하늘의 계시가 아니어도 지금의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진짜 하늘의 계시였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우리 이참에 창업해볼까? 왜 우리 계속 언젠간 그 회사 나와서 우리 회사 창업하자고 계획했었잖아. 저희 상의 끝에 집을 구하려고 했던 돈을 투자해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와 같은 업종의 업체를 차리기로 했던 거죠. 저희는 모아둔 돈에서 7천만 원을 투자해 경기도권에 사무실을 구해 창업을 했고
남은 돈으로 회사 근처에 작은 반전셋집을 구했어요. 주방 하나, 방 하나인 곳이었는데 그냥 분리형 원룸 같은 곳이었죠. 우린 집보단 미래를 위해 사업에 올인하기로 했던 거예요. 우린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잖아. 우리 언젠간 성공해서 꼭 멋들어진 집도 사자. 그렇게 우린 미래를 기약하며 큰 꿈을 품고 신혼생활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우리를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쉽나요? 우린 초반부터 정말 많은 난항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게 뭐야? 광고를 해주겠다고 돈을 받아먹었으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거 순 사기 아니야? 초반이라 홍보가 필요했기에 우린 돈을 주고 인터넷 광고업체와도 여러 계약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양심 없는 회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선 말로는 메인 페이지라더니 구석 배너에 하루 한 번만 노출해놓고 돈을 다 받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눈 뜨고 코 베이며 돈을 많이 날리기도 했고 어떻게든 거래를 따내기 위해 접대에 영혼을 갈아넣기도 했죠. 아니. 남 사장 말고 차 사장이 한 잔 따라주지 그래. 원래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이 단 법이야. 뭐야? 이 인간이 감히 누구 마누라한테 여자가 어쩌고 하는 말을 해? 그러다 한 번은 술에 취한 한 회사의 사장에게 기분 나쁜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그놈에게 달려들어 서로 뒤엉켜 한참 다툼을 벌였거든요. 다행히 쌍방으로 훈방 조치가 되긴 했지만 당연히 계약은 없던 일이 되었고 남편은 치아가 흔들리는 바람에 한동안 치과에도 다녀야 했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사업을 유지해가다 한 번은 회사가 크게 휘청인 적도 있습니다. 당시 우린 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을 따내는데 성공했었어요. 하지만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함정이었더라고요. 그쪽이 제시한 조건은 잔금 전액을 마지막에 한 번에 주겠다는 거였는데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 우린 믿고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커튼이며 블라인드며 다 시공해줬는데 그 발주처가 부도가 난 거예요. 우린 순식간에 남은 돈을 받을 길이 없어졌고 결국 무려 2천만 원을 통째로 떼이고 말았죠. 당시 우리한텐 그게 몇 달치 운영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으니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겨우 우리도 숨 좀 쉬나 했더니 왜 대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진짜 못 해먹겠네. 그땐 저도 너무 힘들어 울며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소리라도 질러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속 시원하게 펑펑 울어버린 뒤 다시 기운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다시 접대를 하고 홍보를 하며 회사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우린 배달 알바와 대리 운전까지 뛰었죠. 여보, 들어가서 좀 쉬라니까. 나머지 내가 할게. 어? 아니야. 쉴 시간이 어딨어.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도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힘든 와중에 우린 2살 터울의 2 아들까지 낳았어요. 전 임신한 몸으로 만사까지 일을 했고 출산 후에도 최대한 빨리 사무실에 복귀했답니다. 아이들은 다른 직원들을 채용하기 전엔 제가 아예 데리고 출근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영유아를 봐주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죠.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절 그렇게 도끼 어리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은 꼭 성공해 아주 어린 시절의 저처럼 넉넉하게 자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와,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집 완전 커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그래도 서서히 사업에 볕이 들더군요. 초반에 힘들었던 만큼 한번 물꼬가 트이니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그 결과 우린 허름하고 작은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 뒤엔 방이 2개이긴 해도 깨끗하고 더 넓었던 빌라로 다시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엔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세로도 이사를 갔는데
솔직히 연식도 오래되고 방도 작은 편이라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너무 좋아하던 아이들을 보니 언젠간 더 넓고 좋은 진짜 우리의 자가를 사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소망이 더 간절해지더군요. 와, 새언니, 웬일로 짠순이가 가방을 샀어요. 이거 못 보던 건데? 아, 사업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선 그래도 좋은 차림새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옷 몇 개랑 가방도 하나 장만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힘을 내며 살아가는 동안 우린 양과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전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만은 좋아하기가 힘들었어요. 신우인 저보다 2살, 남편보단 5살이 어렸는데요. 다 큰 성인인데도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었죠. 신우인 저희 집에 시부모님과 한 번씩 놀러 올 때마다 뭐 있지도 않은 제 화장대 옷장을 허락 없이 뒤져보곤 당당하게 제 물건을 요구하곤 했어요. 물론 제가 당연히 안 된다고 했는데도 신우이는 저 몰래 제 물건을 가져갔다 걸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처음으로 샀던 명품 가방을 또 당당하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언니, 저 이거 주면 안 돼요? 어차피 중요한 자리만 들고 갈 거면 자주는 안 들 거 아니에요. 새언니가 필요할 때만 우리 집 와서 가져가면 되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하기로 해요. 싫어요. 아가씨 전에도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실팔찌 말도 없이 가져갔다가 망가뜨렸을 때 제가 화냈더니 뭐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왜 자꾸 화를 내냐고 했었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아가씨한텐 명품 가방이 아니라 청가방도 빌려주기 싫으네요. 무슨 좀도둑도 아니고 계속 제 물건을 탐내는 신우에게 짜증이 나 전 저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곤 저희 집에서 나갈 때까지 제가 계속 눈여겨봤는데 신우는 끝까지 호시탐탐 그 가방을 노리다 실패하자 결국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좀 달라고요. 새언니 이젠 돈 잘 벌잖아요. 나 주고 새언니는 그냥 하나 새로 사던가요. 아니, 무슨 애예요? 가방 안 준다고 울게? 아가씨도 집에 명품 가방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왜 내 것까지 탐을 내요?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진짜 치사하게. 아유, 세정아, 그만 좀 해라. 우리가 애미 보기 민망하니까. 우리가 다음 네 생일 때 저거 비슷한 거 찾아서라도 사줄 테니까 그만 좀 해. 네 조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저거 최소 몇백은 나가는 걸 텐데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사줘? 진짜 사줄 거야? 몇 배? 아유, 이거 사. 그렇게 비싼 걸 네 새언니한테 막 달라고 한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사. 너 대체 언제 철들래? 집에 있는 명품들도 카드로 죄다 긁고 카드값 없다고 징징대서 우리한테 얼마나 혼났어? 그렇게 비싼 거 못 사줘. 안 사줄 거면 말지. 왜 예전 얘기까지 꺼내서 혼내고 그래? 엄마 진짜 미워. 아휴, 내가 아주 애를 데리고 산다. 애를 데리고 살아. 미안하다, 애미야. 우리가 얘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다. 미안해, 여보. 야, 남세정. 너 우리 마누라 속 뒤집어 놓지 말라고 오빠가 말했지? 너 진짜 혼난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며 신우이를 혼냈지만 끝까지 신우이에게 모질게 굴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신우이에게 약했기에 신우이는 그 나이가 되도록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죠. 가족들은 신우이가 어릴 때부터 신우이를 많이 오냐오냐 했다고 해요. 남편보다 많이 어리기도 했고 신우이가 9살 이전까진 정말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3살 때쯤인가 병이 발견돼서 거의 6년을 애가 병원 냄새 맡으면서 자랐어. 한 번은 진짜 심폐소생술까지 한 적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나도 부모님도 세정이만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유독 애지중지했던 거야. 신우인 가족들이 자신에게 크게 화를 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 철부지처럼 제멋대로 굴었던 거죠. 신우인 식탁 예절도 영 꽝이었어요. 남세정, 다 같이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기만 쏙쏙 골라 먹을 거야? 너 밖에서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욕먹는 거야?
여긴 밖이 아니고 집이잖아. 야채는 싫단 말이야. 근데 새언니, 불고기가 좀 짠 것 같아요. 신분 수업이라도 좀 받고 시집와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짜게 먹으면 붓는데. 한 번은 제가 불고기를 한가득 만들어 시댁에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시누인 야채는 손도 안 대고 고기만 쏙쏙 골라 먹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나무라시긴 했지만 시누인 아랑곳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제게 저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여동생이 그러했듯 버릇없고 예의 없는 건 잘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처음엔 우선 가만히 있었는데 저런 말을 듣고도 입을 닫고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부으면 안 되죠. 그럼 아가씨 그만 먹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다른 가족들이 먹을 못까지 고긴 충분히 먹은 것 같으니까요. 뭐라고요? 아니면 아직 아가씨 몫에 채소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드시면 덜 부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전 애써 힘들게 만들어서 가져온 음식인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다음부턴 기왕 평가해 줄 거 비판보단 칭찬으로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전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어머님 아버님 대접하고 싶어서 이거 만들어 온 거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드시게 그릇은 이쪽으로 좀 밀어놓을게요. 전 생글생글 웃으며 시누이 앞에서 그릇을 아예 치워버렸어요. 당황했는지 시누인 허공에서 젓가락질을 멈추고 절 바라보더라고요. 시아버지 민망하셨는지 헛기침을 하며 다시 시누이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정말 세정이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겠다, 고개를. 아빠는 왜 새언니 들어온 후부턴 자꾸 나한테 더 뭐라고 해. 왜 새언니만 예뻐하냐고. 엄마도 오빠도 마찬가지야. 나 안 먹어. 먹지 마라. 너만 손해지. 시부모님은 절 정말 예뻐하셨는데요. 사사건건 시부모님도 남편도 제 편을 들며 시누이를 혼냈더니 시누인 불만이 많이 쌓였던 모양이에요. 그날 시누인 마치 5살 애처럼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시누인 제게 가족들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지 갈수록 제게 틱틱대더라고요. 제가 한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맛이 없다는 소리부터 한다거나 한 번은 슬쩍 제게 발까지 걸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오히려 제게 더 무안을 당했는데도 시누인 지치질 않았죠. 한 번은 다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시누이가 대뜸 자신의 가방을 제게 들어달라며 내밀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는 나이 들어서 힘들고 오빠는 애들 챙겨야 되잖아요. 전 연약해서 이런 무거운 가방 오래 못 들고 다니니까 새언니가 대신 좀 들어주세요. 새언니는 드세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머, 그래요? 이 정도도 못 들 거면 애초에 숙소에서 이것저것 다 챙겨 나오지 마셨어야죠. 저도 생각보다 연약해서 제 집만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정 힘들면 아가씨 그냥 숙소로 돌아가실래요? 제가 택시 불러드려요? 하지만 그런 얕은 수는 어림도 없었죠. 신우에게 약했던 남편은 신우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신우의 가방을 대신 들어줬지만 제게 심술을 부리지 못한 신우인 내내 입이 대빨 나와 있었더라고요. 이런 일화들뿐 아니라 신우인 평소에도 다들 음식을 할 때 소파에 드러누워 있고 여행 갈 때도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는 등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게 민망해하고 미안해했기에 그것까진 굳이 잔소리하지 않았지만요. 딸을 잘못 키운 죄인이라며 시부모님이 저보다도 더 분주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 두 분이 너무 민망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누이도 제 짝을 만나긴 하더라고요. 시누인 제 여동생이 결혼한 지 1년 뒤에 대기업 연구원이던 심애부와 결혼했습니다. 심애부는 능력도 있는데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철부진 시누이를 굉장히 귀여워하더라고요. 김서방, 우리 세정이 집에서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나? 얘가 집에선 통 손도 까다가 안 하던 애라 걱정이네. 아빠, 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남편이 다 해줘. 그리고 우리 남편 요리도 되게 잘한다? 아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결혼하자마자 애 갖겠다고 직장도 그만두더니만
막상 주부되니까 애는 또 나중에 갖겠다고 말을 바꿨잖아. 그럼 최소한 집안일은 네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김서방, 미안하네. 얘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만.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집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괜찮다는데 아빠는 괜히 왜 뭐라고 그래? 돈도 우리 남편이 잘 벌어오니까 난 굳이 맞벌이 안 해도 돼. 이게 말로만 듣던 취집인가 싶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말을 뱉진 않았습니다. 심애부가 자기가 괜찮다니 굳이 제가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죠. 가족들 모두 심애부에게 미안해했는데 사람 좋은 심애부는 그저 껄껄 웃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9년 뒤 신우인 우리에게 아주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대출을 받아 적당한 자가를 구해 이사할 수도 있을 만큼은 돈을 모았지만 계속 확장하던 사업이 바빠 이사에 통 신경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어느덧 7살이 된 큰애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엔 우리도 자가를 사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 우린 좀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았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왕이면 자가를 살 때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젠 더 늦기 전에 진짜로 자가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우린 시댁에서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새언니, 우리 이번에 집 내놓을 건데 시세보다 살짝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살 마음 없어요? 요즘 드디어 집 살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우리 아파트 위치도 좋고 특히 애들 데리고 살기에 딱이에요. 오빠, 어때? 아가씨네 집을요? 그럼 아가씨넨 이사 가게요? 왜요? 거기 신축이고 애도 없어서 두 사람이 살기엔 넓잖아요. 아직 4년밖에 안 된 집인데. 아, 그냥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요. 저도 슬슬 애도 가져볼 생각인데 한두 명 정도 낳고 키우려면 40평대는 돼야 넉넉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7억에 드릴게요. 어때요? 이거 놓치면 손해예요. 부동산에 바로 내놓으려다가 새언니랑 오빠 보니까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솔깃하긴 했습니다. 신우의 집은 지하철역과도 가까웠고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어 위치가 정말 좋았거든요. 경기도권에 있긴 했지만 서울과도 가까운 위치였고 집도 지은 지 4년밖에 안 된 곳이었죠. 평수도 30평대에 방도 제법 전부 넓게 빠진 곳이라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 가면 딱인 집이긴 했습니다. 신우이야 얄미웠지만 그렇다고 신우이 집까지 얄미운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옆에 있던 심애부도 그러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 전 별다른 의심도 들지 않더라고요. 굳이 의심이 든 부분을 꼽자면 40평대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하던 신우의 표정이 꼭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건데 뭐 솔직히 이사하는 이유야 우리가 캐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남편과 전 우선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집에서 신우이가 살던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봤죠. 뭐야, 싸게 주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아가씨는 그렇게 생색을 냈던 거야?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신우인 그냥 딱 시세대로 우리에게 값을 부른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한 인심 쓰듯 말했던 신우의 표정을 떠올리니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전 결국 상의 후 신우의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와의 거리도 나쁘지 않았고 위치 대비 가격도 그만하면 괜찮았으니까요. 결정적으로 남편이 기왕 이사하는 거 신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기에 우린 신우이를 찾아가 계약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신우인 우리와 그냥 구두 계약을 하고 싶어 하더군요. 복비를 아끼고 싶다면서요. 그냥 우리 구두로 계약해요. 우리끼리 정할 게 무슨 계약서예요. 복비도 아까우니까 개인 거래해요. 그래도 가족끼리 확실하게 할 건 해야죠. 부동산 껴서 안전하게 계약해요. 아유 참, 그냥 서로 좀 믿고 살자고요. 평소 일이 바빴던 심해부는 그때 집에 없었는데 그런 신우의 말을 들으니 괜한 의심이 피어나더라고요. 우린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신우의 말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꿍꿍이는 없었던 건지 우린 결국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수 있었어요. 우린 계약금의 10%인 7천만 원을 먼저 신우에게 송금했고 잔금은 2달 뒤인 7월 말까지 치르기로 했죠. 진짜 너무 설레, 여보. 드디어 우리도 우리 명의로 된 집이 생기는 거야? 그것도 그런 근사한 아파트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우리 그 집 들어가면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멋지게 살자. 이삿날이 다가오는 만큼 설렘도 커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명의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피눈물 흘리며 고생했던 생각도 났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 어린 시절 집안이 쫄딱 망했던 때까지 생각이 나며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죠. 7억을 전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진 않았기에 우린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도 돌아다니고 새 집인 만큼 모두 새 것으로 꾸미고 싶어 가전도 가구도 열심히 발품팔아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아낀 만큼 이럴 땐 정말 통 크게 쓰고 싶더라고요. 내 집을 가진다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매일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7월 중순 정도가 됐었는데요. 어느 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열이 받아 펄쩍 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의 전화였어요. 새언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그 계약 없던 걸로 좀 할게요. 뭐예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벌써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도 다 해놨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그냥 더 살고 싶더라고요. 지금 장난쳐요? 우리가 이미 계약금도 걸었잖아요. 아, 맞다. 그 계약금이요. 제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좀 썼거든요. 뭐요? 사실은 요즘 제가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좀 많아서요. 어차피 새언니네 요즘 커튼이랑 블라인드 많이 팔아서 돈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안 돌려주겠다는 건 아니고 좀 분할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만 먼저 돌려드리고 나머지 6천은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갚을게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럼 그 돈을 10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그런데 어쨌든 안 갚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고 또 황당하더군요. 신우인 뜬금없이 멋대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더니 계약금도 못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배짱을 보였던 겁니다. 당장 그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면 우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게다가 아무리 집값의 10%였다고 한들 그 7천만 원엔 저와 남편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런데 신우인 그 돈을 그냥 꿀꺽할 심보더라고요. 돈을 갚는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신우이 성격을 몰랐겠습니까? 머리가 띵했던 전 신우이를 계속 채근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돈 저랑 남편이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아가씨는 그냥 안 돌려주겠다는 심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니 애초에 그것부터 말이 안 돼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 진짜 끈질기시네. 실은요, 거진 요 2달 사이에 우리 집값이 올랐어요. 근처에 호재가 하나 생겼거든요. 요즘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너를 뛰는 때인 거 아시죠? 우리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요. 지금 팔면 우리가 손해니까 새언니가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전 그럼 그렇게 알고 끊을게요. 신우인 그렇게 진짜 이유를 실토하더니 얼른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니까 신우인 계약금도 꿀꺽하고 싶고 손해도 보기 싫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 같더군요. 전 잠시나마 머리가 정말 하얘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이없이 그 큰 돈을 날리는 건가 싶었고 당장 이사는 또 어쩌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어요.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보니 이건 열받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득이더라고요. 전 제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펄펄 날뛰던 남편과 함께 다음날 일찍 신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매부가 출근해 있을 시간이라 혼자 집에 있던 신우인 우리를 보고 조금은 당황한 듯 했어요.
두 사람 다 출근 안 했어요? 여기까지 쫓아와도 소용없어요. 오빠, 미안하지만 난 이 집 안 팔아. 돈도 다 써버려서 진짜 1,000만 원밖에 없어. 전 그런 신우에게 씩 하고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신우의 면전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이를 들여다보던 신우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려줬습니다. 아가씨, 무식하면 공부라도 좀 해요. 이 계약서 내용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요. 자, 우리나라는 배액 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정확히 민법 565조에 따르면 집 매매 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우리 계약을 깨려면 7천만 원의 2배를 무조건 우리한테 법적으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고요? 그럼 1억 4천이요? 네. 그러니까 뭘 말하려면 잘 알아보고 말했어야죠. 게다가 우린 이미 집주인에게 이사 얘기 다 해놨고 은행 대출 상담도 끝냈고 가정, 가구 주문까지 넣었으니 이건 계약 이행에 착수한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아가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요? 그건 단순 해약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 소송감이 되는 거라고요. 어디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다면서 이것들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어차피 신우인 법적으로 우리의 돈을 떼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 말을 들은 신우이는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졸지의 신우인 7천이 아니라 1억 4천의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으니까요. 신우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 고개를 저으며 이러더군요.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법이 진짜 있다고요? 네. 못 믿겠으면 진짜 우리한테 소송이라도 당해보던가요. 아가씨, 아무리 오냐오냐 자랐어도 사람이 선을 넘지 말았어야죠. 자기 손엔 하나도 안 보고 싶어 하면서 남의 손엔 우습다 이거죠? 그것도 가족한테 어떻게 이런 사기에 가까운 짓을 해요? 제발 철 좀 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알아요? 전 그런 신우에게 따끔히 소리쳤습니다. 세상을 쉽게만 보던 신우인 그 와중에 끝까지 때를 쓰려고 들더군요. 저에겐 당연히 통하지 않을 테니 신우인 제 남편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오빠, 진짜 나한테 소송 걸 거 아니지? 나 그만한 돈 없어. 그럼 예정대로 우리한테 집 팔면 되잖아. 아니, 지금 팔면 나만 손해잖아. 오빠, 나 세정이야. 오빠 동생 세정이. 오빠가 돼서 동생한테 양보도 못 해줘? 내가 돈은 천천히라도 갚는다니까. 야, 남세정.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예쁘다 했더니만 네가 아직도 무슨 초등학생인 줄 알아? 철딱선이 없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때만 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아는 거야? 정신 좀 차려. 그동안 점점 너한테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가 이 정도로 인간성이 파탄난 애인 줄은 몰랐다. 넌 이제 나한테 동생 취급도 제대로 못 받을 줄 알아. 오빠. 오빠라고 부르지도 마. 사람 우습게 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너 때문에 아주 내가 집사람 얼굴을 못 보겠어. 선택해. 예정대로 우리한테 집을 팔던지 우리한테 소송당해서 돈 토해내던지. 하지만 남편도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였어요. 우린 그렇게 신우에게 통쾌하게 경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우인 예상보다도 더 뻔뻔한 인간이더군요. 신우인 끝까지 아무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시부모님을 찾아가 전부 일렀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자기 무덤을 자기 손으로 직접 파는 짓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호출을 받고 시댁으로 향했죠. 신우인 시부모님의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신우의 표정은 바로 울상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왜 쳐, 아빠? 너 당장 네 새언니랑 오빠한테 사과해. 그냥 우리가 말로만 시키면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얘들을 집으로 부른 거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사과하라고. 시아버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바로 신우의 등짝을 내리치시더군요. 그리고 당황한 신우에게
당장 사과하라며 윽박지르셨어요.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시아버지 모습을 처음 본 신우인. 이번엔 시어머니를 애절하게 쳐다봤는데요. 시어머니도 역시 신우에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뭘 그렇게 봐? 우리가 널 오냐오냐하다 아예 망쳐버렸구나. 네 새언니랑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으고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옆에서 뻔히 다 지켜봤으면서 그 피 같은 돈을 떼어먹으려고 했어? 철이 없는 것도 정도껏이어야지. 너 남한테 이랬으면 까딱하다간 새고랑까지 찰 일이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그리고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줄 알았지. 가족이면 더 그러지 말았어야지. 잔말 말고 너 빨리 사과해. 소송 걸려서 돈을 토해내든 이사를 가든 그건 뒷일이고 우선 사과부터 하라고. 당장. 하면 되잖아. 하면. 미안해요 새언니 오빠. 미안. 됐지? 똑바로 안 해? 시부모님의 호통에 신우인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더군요. 그렇게 그 누구도 절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신우이는 결국 우리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원래의 약속대로 집을 비워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인 잔머리 쓰려다 역관광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애부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머리 숙여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심애부에게 듣게 된 얘긴 한 번 더 우리를 한숨 짓게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소송만 너그러이 참아주신다면 당연히 저희가 집에서 나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정일 많이 좋아해서 그동안 다 이해하고 살았는데 저도 이젠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네요. 들어보니 신우인 반년 전 큰 사고를 쳤다더군요. 그 전에도 점점 사치가 심해져서 심애부와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심애부가 티를 내지 않아 우린 미처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인 심애부 몰래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 어딘가 투자를 했다고 해요. 전 몰랐는데 집사람이 막 울면서 실토를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많이 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 왜 그랬냐고 화를 냈더니 제가 자기 씀씀에 간섭하는 게 치사해서 직접 돈을 벌려고 했다네요. 그땐 너무 화가 났는데 하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길래 한 번은 용서해줬거든요. 그런데 고작 얼마 안 돼서 이런 분란까지 일으키다니 너무 실망스러워서 집사람한테 정말 많이 화를 내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우이와 심애부는 손해를 메꾸기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더군요. 우리에겐 큰 집으로 이사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런데 신우이가 또 이런 실망스러운 일을 벌였으니 심애부의 분노도 컸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값이 오른 걸 알고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네와의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우리 이사도 당분간 보류하자고요. 이미 두 분께 상의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이해해주기로 했고 7천만 원도 고스란히 돌려드리기로 했다길래 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다행히 두 사람이 이사할 예정이었던 집주인은 심애부가 아는 지인이기도 했고 이사가 급하진 않은 상태라 사정을 이해해주고 계약금도 돌려줬다고 하더군요. 신우인 그 지인이 그런 착한 사람인 걸 알고 자신들이 걸었던 계약금 걱정은 하지 않은 채 심애부에게 취소를 하자고 했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통보를 했던 거고요. 심애부는 신우이가 우리에게 당연히 미리 얘기하고 돈도 돌려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신우인 그 가운데서 6천만 원을 빼돌리고 심애부에게도 계속 숨길 생각이었던 거죠. 결국 심애부에게도 단단히 혼쭐이 난 신우인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에게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인 헛된 욕심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못난 인간으로 낙인 찍혀버렸죠. 우린 예정대로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다시 이사할 집을 알아본 신우이와 심애부는 전에 집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그 전의 집은 며칠 새 다른 사람과 계약한 뒤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저희 집값은 1억 5천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던 신우인 우릴 볼 때마다 그 사실을 배아파하고 있어요. 진짜 그 1억 5천 원래 내 거였는데 진짜 짜증나.
신우이가 왜 시댁에 살고 있냐면 말이죠. 신우이는 결국 이혼을 당했거든요. 한번 시매부가 용서해줬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신우인 새 집으로 이사 간 뒤 또 일을 저질렀다고. 아니, 저지를 뻔했다고 해요. 신우인 시매부 명의였던 그 집을 담보로 시매부 몰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네요. 또 몰래 무슨 투자를 하겠다면서요. 근데 그걸 시매부에게 딱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신우에게 질려버린 시매부는 신우이를 바로 뻥 차버리고 말았고요. 그렇게 마음 넓던 시매부까지 도망가게 만든 신우이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게 된 신우인 지금 완전히 구박대기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 남편도 더는 신우이를 고운 눈초리로 보지 않고 있어요. 시끄러워! 이 집에서까지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그래도 딸이라고 데리고 살아주는 거니까. 대체 언제 사람 될래? 아휴, 저 화상. 미안하다, 애미야. 우리가 애를 오냐오냐 해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나 보다.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이렇게 신우인 끈떨어진 연이 되어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는 시아버지의 성화에 신우인 울상이 되어 직장도 구했죠. 그런 신우이가 앞으론 제발 정신 차리고 철 좀 들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 우리에게 못된 짓까지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가족이니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미워하기보단 그냥 가족 대 가족으로서 한심하나마 연민이라도 갖고 신우이를 지켜보려고요. 그래야 아직도 신우이를 보면 한숨을 내쉬는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이 걱정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막 이사했을 무렵 여동생 부부와 함께 저희 집에 와보시곤 눈물까지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알뜰살뜰 살더니 이런 좋은 아파트에 다 이사 올 수 있었구나. 우여곡절이 많은 집이긴 하다만 앞으로 잘 살면 혹시라도 붙었을 내군도 싹 시켜나갈 게다. 장하다 우리 딸. 장안의 남서방. 그때 저희 엄마의 말씀처럼 저와 남편은 드디어 마련한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요. 눈치 볼 집주인도 없으니 못 하나를 박아도 조심스럽지만 마음 편히 받고 애들이 실수로 벽질 좀 뜯더라도 가슴이 철렁하진 않습니다. 물론 신경 써서 한 인테리어니 마음은 아프지만요. 저와 남편이 이 따스한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생각이에요.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한 추억이 집안 곳곳에 꽉 채워질 때까지 말이죠. 인생은 불공평한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저도 때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불공평한 것이니 그것 자체가 또 공평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팔자가 좋은 사람도 인생에 한 번쯤은 폭풍우가 들이닥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마냥 분노하고 좌절하기보단 어떻게든 힘을 내어 씩씩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텨왔어요. 그중엔 신우이가 저와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던 일처럼 이가 갈리는 억울한 상황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도 결국 해결책은 있었고 결국엔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처럼 막다른 길에 들어서더라도 살아날 길은 있는 법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고 억울한 고난과 위기를 모두 이겨낸 뒤에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의 저희처럼 꼭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말복굿이나 조금씩이나마 무더위가 식어가고 있는 요즘 그래도 끝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